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 11년도에 굉장히 큰 구제역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정말 수천만 마리 그 살처분이 됐었죠. 안동에서 시작된 이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한국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우리도 백신 접종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청정국 지위를 포기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도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구제역은 컨트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청정국 지위를 그렇게 막 잡으려고 옛날에 그렇게 막 많이 죽이고 그렇게 어려운 그 방역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우리의 이기심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조금만 버렸으면 좀 더 빨리 그 구제역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백신이 늦어지는 자꾸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깨끗한 고기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백신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하면 백신 맞은 고기를 누가 먹어? 라고 현장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농민분들이나 또 뭐 일부 어떤 뭐 수의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백신 맞은 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에 지금 접종을 앞두고 그리고 뭐 접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동물들은, 가축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될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고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비가시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나는 깨끗한 고기를 먹고 싶어. 나는 안전한 고기를 먹고 싶어. 계속해서 이런 주장만 계속 하게 된다면 그 생명들, 그 수많은 생명들, 따뜻한 피가 돌고 숨을 쉬고 있는 그런 가축이라고 불리는 생명, 그 동물들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죽는 정책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자, 200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랑 비슷한 계열의 바이러스가 홍콩에서 발병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퍼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언론의 기사를 보면요, 괴질이라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괴질, 괴상한 질병. 되게 공포스럽죠. 그러면서 97년도에 홍콩에서 인간 감염 사례가 있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닐까라는 추측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우리 사회에서요,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도 침공당했다. 서울도 뚫렸다. 그런 기사가 나오죠. 아마 광진구청에 관상용으로 키우던 거기에 조류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선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때 그 발표를 하자마자 언론에서 때로 달려들어서 서울 침공설을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광진구에서 그렇게 발생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조류들이 제일 많이 죽었겠습니까? 서울 안에 조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동물원이죠.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거기에 있는 조류들, 가금류라고 하는 그 조류들이 살처분 당합니다. 또 그것도 그대로 뉴스로 나가죠. 그거를 접한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어린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서 거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런 것들이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러면은 살처분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제역은 이미 백신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습니까? 백신이 있다, 없다 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신이 있습니다. 저 백신은요, 홍콩에서 찍은 이제 중국산 백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발병하고 시작되는 곳이 홍콩의 구룡반도의 그 북서쪽에 있는 어떤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오리에서 가장 최초 발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홍콩은 계속해서 그 철새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또 그 북쪽에 메인랜드라고 하는 중국 본토에 있는 그런 그 가금류들이 살아있는 채로 홍콩으로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세계 식량기구의 그 심스 레스 박사라고 하는 이 심스 박사님이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홍콩은 그러면 우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백신 정책을 쓰자. 백신으로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홍콩은 지금까지 인체 감염 사례 없이 백신을 통해서 2008년도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백신으로 잘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홍콩도 있고 백신이 이미 다 있는데 왜 쓰지 않지? 라고 물었을 때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근거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랑 마찬가지로 인간과 짐승, 그러니까 동물 간의 종간의 장벽을 허물고 바이러스가 함께 걸리는, 그러니까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옮고 또 인간의 바이러스가 동물한테 옮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실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 갖고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생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인수공통 감염병이네, 되게 위험한 병이네. 그러면은 백신보다 우리가 살처분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죠. 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H5N1이라고 하는 저 형의 바이러스랑 H7N9이라고 하는 저 형의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합하면 1,300명, 1,400명 정도 되겠죠. 저 이외에 다른 바이러스의 형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1,500명 정도의 그 감염 사례를 낳았습니다. 이때까지 18년 동안 1,500명 정도의 감염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100명이 안 되는 이제 인체 감염 사례, 그러니까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사망자를 제일 많이 냈다고 하는 H5N1형이 455명, 그리고 H7N9형이 212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시대에 이 수치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치명률을 비교를 하면 50%가 넘는 치명률이지만
생각보다 감염이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병, 하지만 팬데믹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병, 이 정도로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병원성이라는 이 이름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이 이름, 그 고병원성이 누구한테 고병원성인가,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병원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인간에게 고병원성이고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병원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닭에게 고병원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외국에서 어떤 날라오는 그런 철새의 분변에서 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견되죠. 그러면 철새가 고병원성이라서 굉장히 많이 아프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있죠? 오기 전에 죽어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감염이 됐는데. 그런데 철새라든지 뭐 물오리라든지 또 오리라든지 이런 가금류는 저 바이러스를 몸에 갖고 있어도 그렇게 치사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닭에게 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옮겨가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계농가 입장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닭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달걀이라든지 또 약간은 그래도 소고기보다는 싼 그런 닭고기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그런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닭이 오리보다는 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병원성이라는 이름은 닭에게 고병원성이라는 얘기지 우리 인간에게 고병원성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사스에서 시작된 그런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고병원성에서 오는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오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정부는 피로를 안고 농장은 책임을 안 습니다. 어떻게? 자, 지금도 가보시면요. 하천변에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가을이나 겨울 초입부터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곳이 많을 겁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주의 혹은 발생 지역 출입을 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을 분무 형태로 어떤 소독약을 계속 뿌리면서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분무 형태의 소독약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는다 혹은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런 결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 분변에서 우리가 그걸 많이 잘못 밟아서 또 닭을 키우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똥을 밟게 되고 그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그런 확률 그런 것조차도 다 떠안아야 되는 게 정부인 거죠. 왜? 국민들이 무서워하니까. 두 번째는 농장은요 더 심합니다. 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요 그 농장은 사실 피해자예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떠안고 가는 게 그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와 그런 백서라는 게 있는데 그 백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농장의 어떤 그 방역이 미흡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됐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된 것 같다.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나올까요?
농장주의 어떤 그 좀 떨어지는 방역 의식 때문에 이게 퍼진 것 같다. 네,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결국 농장은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 안고 본인이 가야 되고, 겨울이 되면 농장주들은 축종을 가릴 게 없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농촌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지냈던 농촌에서 서로 뭐 정을 나누고 뭐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농촌의 그 따뜻한 그런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류 인플루엔자 지금 구제역은 그래도 백신이 나왔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컨트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직도 우리는 살처분 일변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2020년, 2021년 요 사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죠. 가장 단시간 내에 3천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정부가 아예 처음부터 3km 이내에 있는 그냥 처음에 500m, 1km, 3km 이렇게 방역대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발병 지역 3km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빨리 다 죽여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농민단체라든지 많은 곳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은 조금 그게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에도 백신이 있을까? 아까 홍콩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중국도 맞힌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에도 백신을 맞히는 뭐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백신을 안 쓸까? 백신이 없어서 안 쓰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는요, 항원뱅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그 여러 형이 있는데, 바이러스 형질이 있는데 그 항원들을 갖고 있는 항원뱅크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굉장하다는 거 많이 느끼시죠? 예. 우리는 그런 항원뱅크를 갖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굉장히 빨리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백신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훨씬 더 고비용인, 닭 한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거의 한 10,000원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백신은 뭐 몇백 원이면 그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도 우리는 살처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무서운 길이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공포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도요, 그 정부가 정책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믿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코로나의 어떤 백신 논쟁이 있듯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요, 그 민감하게 얘기하는 그 와중에 공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더 큰 공포가 있어요. 2001년도에 영국의 아까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무덤을 봤습니다. 자, 거기에서 살처분 일변도로 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불특정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대비를 해놓고 그거를 좀 실험해보고 이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깔끔한 길만 가려고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으니까 야, 그냥 살처분하자. 가장 깔끔한 길이죠.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살처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옮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라든지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살처분 현장에 갔던 제 공저자이신 윤종웅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요. 살처분 현장 가면요. 18세기예요. 아직까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쓰고 우리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됐는데 거기 가면요. 그냥 18세기예요. 300년 전인지 지금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방법만 고수하면 300년 전의 방법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에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역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 18세기에 머물러 있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